한 나라를 대표하는 보통 사람,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중산층이 두터워야 이제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 중산층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영욱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자 앵커. 네. 본인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중하층 같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윤서랑 앵커에게 먼저 질문한 이유가 중산층이라는 사실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산층의 정확한 기준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여러 경제적 기준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가 본인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지 그런 어떤 주관적인 인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많이 활용하는 경제적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소득인데요. 예. 네. 그래서 그 소득 기준으로 한번 전체 국민을 일렬로 세워보고 그 중간에 있는 소득값, 그래서 그걸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중산층의 소득 범위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했으면 이제 중산층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흔히 사용하는 것이 이 중위소득의 50%로부터 이제 150%까지 이 소득 범위 안에 있는 이 중산층의 비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OECD 보고서에서는 이 50에서 150 대신에 조금 더 윗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에 있는 경우를 이제 중산층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이 OECD 보고서를 보면 이제 국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이제 61.1% 정도로 나오고 있고 OECD 평균은 한 61.5%여서 이제 다소 낮긴 한데 네.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인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으로 중산층을 가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준이 소득보다는 뭐 주택이 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과 재산을 다 같이 보는 경우도 점점 있고 실은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소득만 갖고 보아도 그 추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위소득 앞서 말씀드렸던 보통 많이 말하는 그 중위소득의 50에서 150%그 중산층의 비중을 갖고 살펴보면 그 과거에는 이제 경제 성장과 함께 이 중산층의 비중도 함께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는 계속 하락합니다. 특히 그 외환위기 때 1997년, 98년에는 워낙 그 대량 실직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가구 소득도 하락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산층의 위기다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최근에도 좀 이런 중산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였고 또 그 고물가, 고금리 이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 여러 생활 수준이 위축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19와 맞물려서 기술 발전, 특히 그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향후에 일자리가 대체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중산층이 더 축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 어떤가, 이 중산층의 모습을 어떤가 이런 거 보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어떤 과제가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텐데 실제로는 이러한 광범위한 어떤 중산층 축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상에서는 이러한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을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장소득 기준으로 먼저 보면 이 시장소득이라 하면 이제 시장에서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네. 네.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런 것들을 더한 것인데 그것 기준으로는 이제 제가 최근 10년 데이터에 따라서 10년간 또는 이제 17년간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예. 아니면 증가하더라도 이제 소폭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시장소득에다가
우리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내는 거 빼고 네.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소득 지원들 더한 그 값을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기준으로는 중산층의 비중이 이제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1년 54.9%에서 2021년에 이제 61.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가자면 네. 중산층을 나누는 뭐 기준은 사실 없지만 소득을 일단 중간에서 하고 볼 때 소득 중에서 뭐 부동산 이런 거 빼고 네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네네. 소득 이걸 가지고 이제 OECD가 다 비교를 하고 이제 국내도 네. 비교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재미있게도 크게 줄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다면 아까 처분 가능 소득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처분 가능 소득은 결국 정부에서 받는 돈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배경을 네. 살펴보자면. 네, 정확히 말씀하신 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이제 시장 소득에다가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을 더한 게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장 소득은 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정부의 소득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5년간 이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그 중산층의 소득 범위 아래, 그러니까 그 중위소득 50% 아래에 있는 빈곤층의 비중은 이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그 근로 연령층뿐만 아니라 바로 고령층에서도 이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네.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의 소득 지원이 큰 역할을 할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이제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도 중산층 비중은 좀 낮게 나타납니다. 예. 네. 근데 추이 자체를 살펴보면 이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근로 연령층에 비해서 더 빠르게 그 중산층 비중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최근에 뭐 기초연금 확대라던가 이런 여러 고령층 대상 소득 지원이 확대된 것에서 좀 크게 기인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럼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 정부의 소득 지원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 그렇죠.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중산층의 뭐 비중이 줄어들 수 있거나 정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네. 그래도 그 정부의 소득 지원을 뺀 시장 소득 기준으로도 감소하고는 있지는 않았고 뭐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감소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네. 것인가 이게 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실은 중산층이 누구인가 그리고 네. 중산층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어떤 질문과 좀 맞닿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흔히 이제 여러 경제적 사회 활동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소득을 창출하고 또 우리가 하는 소비를 하고 또 교육, 뭐 주거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네. 그렇게 통해서 이제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집단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말하는 게 이 중산층이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런 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산층이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 이 양극단, 그래서 소득 상위 계층이랑 빈곤층의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제 결국에 양극화가 심각해진다 이런 걸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게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 결론을 도출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우려가 특히 최근에 더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구 구조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그렇죠. 있고 네. 또 산업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도 여러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이 국가 발전으로 가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인식 변화가 좀 궁금해요. 네. 우리 국민의 인식, 나는 중산층에 속한다. 조금 전에 인사앵커도 네, 저는- 중산층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들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근데 저는 거기서 이유가 부동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부동산을 갖고는 있는데 내가 이거 뭐 이자 내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얼마 없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우스포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국민의 인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네, 그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중산층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사회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계층 의식과 또 계층 이동성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인식을 질문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산, 네. 그리고 직업,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당신의 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 같으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중간에 속한다고 응답한 대답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에 51.4%였는데 그게 이제 2021년에 55.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실은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상에서 그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이 좀 확대된 것과 좀 유사한 추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계층 이동성에 대한 어떤 기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다면 본인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또는 다음 세대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앞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본인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녀 세대의 그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그 응답이 2011년 41.7%에서 2021년에 이제 30.3%까지 10%포인트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보였습니다. 요즘 분들이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거 이제 잘 안 믿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논란도 맞아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산층에 대한 인식 비중은 뭐 모두가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 이동성의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현상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러한 결과는 이제 결국에는 그 중산층 인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에 그 계층 이동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그 가능성과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좀 주목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중산층 비중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 상에서는 특히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그 자신을 본인을 중산층을 하고 인식하는 그 비중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내가 그리고 또는 내 자녀가 더 나은 삶으로 상향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동안 이제 정부의 소득 지원에 의해서 이 중산층의 비중이 유지되거나 또는 실은 증가하여 왔지만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산성을 제고하거나 또 상향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문제들이 뭐 출산율이나 결혼에 대한 결심이나 이런 것과도 참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층 이동성 말씀해 주셨는데 소득 이동성은 어떤가요? 이런 부분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상류층에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상류층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볼 수는 없지만 그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소득 이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지표를 통해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를 보며 생각하는 그 기대, 그 주관적 인식과 굉장히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고령층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배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65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2011년부터 꾸준히 그 소득 이동성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도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까요? 네, 그동안 이제 당장의 어떤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 지원, 그러니까 복지적인, 실은 보조적인 이런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실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기대와 가능성을 좀 제고시키는 중산층 강화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득 지원을 통한 이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향후에 우리의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나은 삶으로의 희망으로 또 실은 연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상에서 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가구 내에 그 주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또는 그 가구 내에서 추가적인 취업자가 생겨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또 떨어지는 경우에는 반대로 그런 주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 취업 가능한 가구 원수 자체가 줄어드는 이러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근로 연령층을 생각해 보면 그 가계 소득의 대부분이 그 노동 소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들의 경우에는 그 소득 창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과 상황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중산층 강화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결국은 쓸 수 있는 돈을 버는 건데 결국은 일자리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영욱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